네, 여러분 혹시 이 광고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기억하세요? 괜히 따라했어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요. IMF랑 한창 맞물려서 전 국민에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던 광고였는데요. 이렇게 광고 하나, 짧은 카피 하나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죠. 이런 게 바로 영상의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전 국민의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주셨던 그 광고의 제작자 박준수 감독님을 자리에 모셔보려고 합니다. 다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궁금한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사실 오늘은 그 영화의 탄생과 시작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릴까 해요. 근데 이제 CF 감독이 무슨 영화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 CF라는 게 이제 커머셜 필름에서 나온 게 네. CF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는 다 CM이라고 하는데 저희만 이제 CF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우리 커머셜이라는 게 사실은 그 영화의 그런 어떤 툴들을 가지고 하는 이제 광고나 마케팅 활동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그 뭐랄까 그 영화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제 이런 강의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강의가 될 것 같은데 다들 귀 쫑긋 기울이고 네,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사실은 강의를 처음에 해달라고 했을 때 뭘 할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사실 이제 그 커머셜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제 많이 여기저기서 뭐 학교에서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제가 그동안 이렇게 쭉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영화에 좀 이해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사실 이제 영화의 탄생과 시작이라는 주제로 지금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영화가 시작되는 그 상황의 그런 어떤 그 주변들 그다음에 그 시대의 그런 어떤 그 사실 프랑스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그 사조들 그다음에 그 뭐 산업혁명의 그 와중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과학적인 그런 어떤 그 개발품이라든지 발명품이라든지 그런 어떤 기술 혁신 같은 것들이 서로 이렇게 아우러져서 사실은 영화가 탄생을 하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주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게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아마 그런 어떤 영화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영화가 시작된 거는 이제 19세기 후반이죠. 1895년에 이제 리메르 형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영화를 자기가 직접 찍고 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랑 카페라는 그런 어떤 그 지금으로 시작하면 극장이죠.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에서는 극장을 이제 시네마라고 그러는데 이 그 리메르 형제가 사실은 촬영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영사도 할 수 있는 그 시네마토그라프라는 어떤 기기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시연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사실은 그 19세기 후반에 그런 어떤 제2차 산업혁명으로 사실은 에디슨 같은 사람들이 추궁기를 이제 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한 40년 전에 이미 그 저기 바른구멍 사진기를 일단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진사들이 일단 그런 어떤 화가들과 같이 그런 어떤 그 작품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 사진기는 사실 바른구멍 사진기라고 그래가지고 은가루로 해서 한 번 정도밖에 결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를 들면은 사진 한 장 찍어서 계속 이렇게 그 현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진 한 번 찍으면 한 장밖에 안 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그런 어떤 한계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 에디슨이 사실은 이제 커다란 역할을 하죠. 추궁기도 만들고 그다음에 영사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리미에르 형제의 아버지가 어찌 보면은 화가이면서
사진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들한테 이제 그 자기가 감명받았던 거, 예를 들면은 그 에디슨의 그런 어떤 영사기를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 임프레션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시네마토그래프라는 그런 어떤 기계를 이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그런 어떤 그 구조들, 유럽의 구조들은 그런 어떤 전기나 그다음에 석유들을 가지고 그 제2차 산업혁명들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프랑스의 어떤 미술 사조도 좀 이렇게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인상파들 화가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세잔느나 그다음에 이제 모네, 마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어서 이제 화풍을 이루고 있었을 때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소재를 주로 뭘 썼냐 하면은 신화나 아니면 이제 종교를 소재를 갖고 그림을 그리던 시절인데, 이제 인상파로 넘어오면서 사실 인상파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인상파 초창기에 그런 모네 그림 같은 거 보면은 막 사실 그림이 아니고 뭐 이렇게 좀 그림을 좀 이렇게 못 그린 느낌들이 좀 이렇게 나요. 그래서 그 사실들은 그 뭐랄까 그 주위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 이렇게 좀 이렇게 롤 케이스로, 그러니까 그림을 못 그린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인상파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인상파의 어떤 주된 화풍은 뭐냐 하면은 그런 그 종교적인 거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 일상에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소재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고흐의 그림 같은 거 보면 집단에서 그냥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자고 있는 그림이라든지 그런 그림들이 주로 이제 화풍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빛에 대한 이해도가 좀 틀려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밀레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리얼리즘하고 인상파 중간에 있기는 하지만, 같은 시츄에이션의 그림을 오전광에도 그리고 낮광에도 그리고 저녁광에도, 이렇게 밀레 그림들을 찾아보면 그런 그림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빛의 회절이라든지 그런 어떤 빛의 그 느낌들, 찰나의 순간들을 포착해서 그리는 게 이제 인상파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어우러지고, 그다음에 이제 19세기의 파리를 본다면은 사실 지금의 파리와 19세기 말의 파리를 봤을 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도시는 현대화됐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화풍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빛의 그런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해졌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 과학 기술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뭐 산업혁명으로 그런 어떤 그 기술의 어떤 그 혁신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영화가 탄생을 하는 거죠. 사실은 보면은 리메르가 뭐 수백 편 만들었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뭐 물론 이제 영화라기보다는 그 활동 사진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이제 상황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제가 얘기 드렸지만 리메르 형제가 활동 사진을 만들기 이미 40년 전에 카메라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그 카메라로 찍은 그런 현상된 그런 어떤 프린트를 분명히 봤을 것이고, 그다음에 리메르는 그거를 활동 사진으로 이제 시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메르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특히 그 영화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주 커다란 그 전환점을, 그 시작점을 마련해 주는데 정말 굉장히 대단한 크리에이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자기가 그 연출을 하고 찍고 하는 것 위에 시네마토그래프라는 기계를 일단 이 사람이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동력을 지금으로 치면은 뭐 우리가 필름 시대에도 필름을 찍기 위해서는 1초에 24프레임으로 모터를 돌려서 찍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동력으로 쓴 게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아주 고르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필름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금처럼 24프레임으로 찍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뭐 8프레임이나 한 10프레임 정도로 찍혔겠죠. 그러니까 동작이 부드럽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는 이 사람은 어찌 보면은 그 굉장한 과학자이면서 크리에이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영화계에 뭐 어떤 큰 그 전환점을 줬고 큰 그 계기를 만들어줬냐면, 이 사람은 그런 어떤 과학적인 발명품을 사실은 상품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당연히 돈을 내고 우리가 그 영화를 보듯이 처음에 영화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됐다는 거죠. 그게 지금 사실은 한 120년 정도 되는데 그게 변치 않고 이렇게 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영화 쪽에 있어서 또 영상 쪽에 있어서 그 리메르 형제는 참 대단한 크리에이터면서 또 대단한 발명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리메르 형제는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화풍이라는 게 그 인상파의 그런 화풍이라는 게 그냥 그 간단한 그 시대의 그런 어떤 소소한 얘기들을 그 소재로 그렸기 때문에 그 리메르 형제가 찍은 그 영상들도 대충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 그 얘기들이 아니고 뭐 동네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퇴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든지 제가 오늘 보여줄 거는 이제 두 가지 영상인데 둘 다 러닝 타임이 한 1분 정도 돼요. 물론 흑백이고 하나는 그 공장에서 퇴근하는 노동자. 근데 사실은 그 공장이 리메르 아버지 공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그게 맞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도착하는 기차를 찍은 영상인데 일단 그거를 보시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그 1분짜리 두 개를 보셨는데 지금 이렇게 보기에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지금부터 120년 전에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 아니에요. 이런 그런 어떤 정말 위대한 예술가이면서 또 발명가이고 참 그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누리는 그런 어떤 영상의 그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참 그 대단한 크리에이터라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거를 본인이 연출했을 뿐 아니라 저 기계를 만들었다는 거에도 저는 아주 높이 정말 늘 이렇게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니고 그랑 카페라는 지하에 있는 카페에서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시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를 보고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움직이는 활동 사진을 보지 못했던 상황이라 저걸 보고 사람들이 막 그냥 기차 오는 거를 보고 막 피하고 소리 지르고 뭐 그랬던 후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 프랑스라는 데가 어쨌든 그 예술을 사랑하고 어쨌든 예술의 그런 어떤 시발들이 항상 이렇게 시작들이 일어나는 데라 그 저걸 그냥 이렇게 무성 영화지만 그냥 영화만 틀어준 게 아니고 옆에서 아마 연주도 같이 피아노 연주도 하고 그랬던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프랑스의 이제 그 영화의 그런 어떤 기초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조주르 멜리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시연하는데 이 사람이 와서 본 거예요. 그리고 조주르 멜리아스는 영화의 어떤 근간을 만든 사람인데 보통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1분, 2분짜리 이런 어떤 영상들을 이렇게 소소한 그 주위의 영상들을 이제 만들어서 계속 내보냈는데 이 조주르 멜리아스는 14물이라는 이제 장편 이렇게 영화를 이제 만들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다 이제 스토리도 넣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이 시원한 자리여서 이거를 보고 거기서 이제 감명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자체적으로 극장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과 1895년에서 7년 후인 1902년에 이 사람이 이제 정말 그 달나라 여행이라는 최초의 판타지면서 SF 영화를 이제 만들거든요. 보면은 뭐 정말 놀랍죠. 아마 프랑스에서는 항상 영상을 얘기를 할 때 항상 이 달나라 여행을 항상 이렇게 보여줘. 아마 포스터로 많이 봤을 텐데. 그리고 이 그 멜리아스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또 사람이 또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자기가 원래 극장주이면서 그 마술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보고 감명을 받아서 이제 감독으로 바뀌면서 뭐 여러 작품을 많은 작품을 찍죠. 뭐 한 20년 동안 여러 작품을 찍는데 이 사람이 그 찍기도 하면서 연출도 하고 스토리도 만들고 사실은 뭐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트 디자인까지 이 사람이 이제 같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그 조르주 멜리아스 이 사람은 그런 어떤 영화의 그런 어떤 근간을 만든 사람이고, 그다음에 프랑스 영화의 뭐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에서 또 이제 한 사람이 또 나타나요. 에드윈 포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실은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뭐 영상이라든지 막 이런 그 영화를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카메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조력해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1903년에 그 대열차 강도라는 그 영화를 만드는데 이 사람이 뭐 찍기도 하고 이 사람이 연출도 하기도 해요. 근데 이 대열차 강도 사건은 사실 영화계에 있어서 특히 미국 영화에 있어서 아주 큰 그 획기적인 그런 어떤 모멘트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서부 영화의 이제 근간이 되는 대열차 강도인데 여긴 이제 그 스토리가 이제 있는데 스토리뿐이 아니고 그 기본적인 그런 어떤 스트럭처를 이 사람이 만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현대 영화의 기본적인 스트럭처는 또 이 그 포터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영화를 보고 제가 영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너무 놀랍잖아. 100년 전에. 그 아이디어 하는 최초의 SF 영화 진짜 세트도 직접 만든 거예요? 저희가 직접. 그냥 잘 극장을 쓰려고 했었으니까. 그러면서 마술사니까 의상도 약간 마술사 같이 이렇게 의상도 있고. 뭐 이 장면은 너무 유명한 장면이에요. 프랑스 애들이 영화 얘기할 때 항상 그냥 앞에 나오는. 이게 이제 대열차 강도라고 미국 감독이 만든 건데. 최초로 내러티브를 도입한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그 리바이벌을 했었어요. 얼마 전에는 대열차 강도 영국에서 그 영국 드라마로 직접 나왔어요. 서부 영화의 인간의 행동. 사실 이 영화로 미국 영화가 이니셔티브를 잡았어요. 물론 또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또 다른 그런 요소들이 생겼지만 이 에드윈 포터 이 사람은 최초로 이 영화를 찍으면서 큐시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영상들이 편집되고 필름에다가 채색을 살짝 썼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이제 살짝 칼라 시대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어릴 때 본 영화들 보면 테크니칼라라는 그런 그 칼라가 항상 나왔었어요. 그리고 칼라에서 근데 포스터 이스트만하고 테크니칼라고 있었는데 칼라가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이렇게 회화처럼 이렇게 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흑백에서 칼라로 이렇게 이렇게 잘 안 넘어가게 되는 그 상황들이 그래서 이제 자연색으로 이제 계속 트라이를 하다가 이제 그 칼라 TV가 생기면서 칼라 시대, 물론 이제 1950년대에 이제 칼라 시대가 칼라가 그냥 급격하게 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칼라가 생겨서 확 그렇게 트렌드가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시간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칼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제 칼라나 흑백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이제 그 영화의 스트럭처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이미 있는 과연 우리가 이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굉장한 성각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저기 이 달나라 여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사람이 그 극장주이면서 그 자기가 마술사를 하면서 그 전체적인 영화를 뭐 자기가 그 스토리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 의상 디자인 뭐 여러 가지를 자기가 다 이제 하면서 이 사람이 또 뭐를 발명하냐면 최초로 이 양반이 디졸브라는 컷 개념을 만들어요.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프리미어나 이런 거 디졸브 할 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디졸브 탁 치면 컷과 컷이 부드럽게 연결되는 게 이제 디졸브잖아요. 원래 컷은 이제 그냥 이렇게 커트로 딱 넘어가는 건데, 근데 이 당시에는 디졸브를 어떻게 했냐면 편집 기계로 한 게 아니고 일단 필름을 디졸브를 할 때 그 약품으로 발라갖고 점점 하나는 점점 밝게, 하나는 점점 어둡게 해가지고 두 개를 겹쳐서 디졸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저기 멜리아스 이 사람은 어쨌든 디졸브를 만든 사람이고 참 대단하죠. 이 사람은 이제 스토리가 지금 달나라 여행에 대한 스토리가 뭐냐면은 그 마술사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로켓을 만들어서 달나라에 보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달나라에 가서 달나라에 도착했는데 달나라에 있는 어떤 원주민들과 싸우면서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뭐 영웅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짧은 스토리를 갖고 있는 영화고, 어쨌든 그 프랑스에서는 이 저기 멜리아스라는 이 저기 사람이 이렇게 진행을 막 이렇게 막 그 영화에 대한 어떤 발전의 계기를 만들고 있을 때 미국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포터라는 사람이 사실은 에디슨 측근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뭐 영사기를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추궁기를 만들 때 이제 같이 참여를 했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우리 지금 이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대열차 강도에서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내러티브를 도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전까지는 뭐 그 10분 이상의 뭐 그 영화도 없었지만 이 사람은 그런 어떤 내러티브와 그 다음에 권선징악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악인은 끝내 마지막에는 죽는다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런 어떤 영화의 스트럭처가 지금도 뭐 권선징악이 늘 있는 거고, 그런 어떤 그 스트럭처를 만들고, 또 이 사람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서부 영화의 근간을 일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위대한 작품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보면은 이제 이게 1903년에 이게 제작이 되면서 이제 무성 영화가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막 시작되기 시작하고 유럽에서도 시작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태리나 독일에서도 이제 영화의 산업들이 막 이제 꼽히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1차 세계 대전이 1914년에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유럽이 이제 막 초토화가 되면서 그런 어떤 프랑스나 이태리들이 영화들이 이제 쇠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니셔티브를 이제 주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이제 20년 동안 이제 미국이 이제 황금기를 누리게 되죠. 근데 사실은 보면은 찰리 채플린의 무성 영화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세실 B 데밀이라는 유명한 감독이 있어요. 배너까지 찍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어떤 작품들이 막 20년 동안 그런 어떤 미국의 그런 어떤 무성 영화를 막 이렇게 막 그 황금기를 구가하게 되고, 유럽은 그 1차 세계 대전을 이제 막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또 프랑스는 워낙 이제 그 아트 쪽으로 이제 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나라라 중간에 이제 아방가르드라는 또 풍조가 생겨요. 프랑스에는.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이야기보다는 그런 어떤 그 이미지의 주체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술 영화 쪽으로 이제 프랑스는 이제 빠져지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이제 산업 영화로 이제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영화가 더 활발하게 프랑스 영화를 이제 앞지르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이런 시대적인 것들이 참 안타깝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아방가르드의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서 좀 더 이미지적이고, 그러니까 영화가 좀 어렵다, 좀 이렇게 난해하다, 뭐 예술 영화다. 왜냐하면 프랑스 사람들은 영화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아트로 생각해요. 아트로 생각하고, 걔네들은 우리는 커머셜이라고 얘기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커머셜이라고 얘기 안 해요. 스몰 무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CF 감독이 있고 뭐 다큐멘터리 감독이 있고
그다음에 드라마 감독이 있고 영화 감독이 있잖아요. 프랑스는 그냥 한 사람이 그걸 다 해요. 그러니까 교육도 그렇고 스몰 무비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티스트 내지는 영화 감독을 철학자까지도 이렇게 올려놓는 뭐 영화 기호학 같은 데 보면 첫 장에 딱 열치면은 첫 장에 데카르트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 식으로 프랑스는 좀 영화가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좀 치우쳐져 있고 미국은 이제 산업주의 쪽으로 빠지는 그런 계기가 아마 1차 세계대전 그런 어떤 그 상황에서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그 대열차 강도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런 어떤 영화의 그 근간을 이루는 그런 어떤 스트럭처, 내러티브, 그다음에 권선징악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딱 영화의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콘티 안에 짜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면은 저게 뭐 내용이 뭔가 하겠지만 참 어찌 보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그 획기적인 그런 어떤 사건이었을 거라고 봐요. 뭐 저기 나오는 그 지금 맨 나중에 보는 그 악인 중에서 이렇게 그 카메라를 보면서 총 쏘는 사람은 뭐 유명한 그 배우인데 그 후로도 저 사람은 굉장히 그 배우로서 굉장히 많은 그런 활약을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죠. 하여튼 그 1920년대 무성 영화가 이렇게 막 그 황금기를 이룰 때 그 아시겠지만 그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 같은 거 보시면은 그런 어떤 그 라이팅이나 그 다음에 그 흑백 영화지만 그런 어떤 해석도나 이런 거 보면 참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영화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확 이렇게 꽃이 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정말. 그리고 지금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영상이 없으면 과연 살 수 있을까요? 모든 정보들이 다 영상을 통해서 쉽게 이렇게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 이런 선배들의 그런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노력에 사실은 우리는 그런 어떤 그 이기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920년도 미국에서 이제 그 막 그 무성 영화가 막 활발히 상업 영화로서 막 발달하고 있을 때 또 그 대단한 그 러시아의 어떤 감독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영화적인 이제 기법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고 하는데 그 에이젠슈타인이라는 이제 러시아 감독인데 이 사람이 전함 포텐킨이라는 영화를 이제 만들어요. 근데 사실 이건 러닝 타임이 뭐 한 1시간 한 10분 이 정도 되는 러닝 타임. 굉장히 긴 얘기고 그다음에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그 계몽적인 얘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러시아에서 어찌 보면은 그 황제에 대한 반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 배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오데사 시민들하고 같이 모여서 막 이렇게 그냥 그 항거하는 그런 어떤 그 스토리의 그런 어떤 내용인데 이 에이젠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몽타주라는 기법을 처음으로 만들어요. 물론 이 사람이 시작한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러시아에 있는 감독들이 이 이제 그 몽타주라는 그 기법을 만들기 시작한 것 같은데 불어로 치면은 뭐 모으다, 뭐 합치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어로 에디팅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기법을 쓰냐면 그 전까지는 그냥 어찌 보면 무대 연극 같은 데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픽스로 이렇게 풀로 찍는데 이 사람은 그 시츄에이션을 픽스로 찍고 뭐 펜으로도 찍고 그다음에 클로즈업하고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는 막 익스트림 샷으로 가는 그런 어떤 반복의 몽타주를 이 사람이 이제 도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 보시겠지만 제가 그냥 제일 유명한 그 한 챕터를 저기 잘라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 오데사의 계단이라는 그런 어떤 그 한 챕터를 보여줄 건데 이 장면은 너무너무 유명해서 아마 영화과 학생들은 아마 이거를 강의를 분명히 들을 것이고 그다음에 몽타주나 뭐 이미지 라인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영화과에서는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제가 뭐 그런 데까지는 시간상 해드릴 수는 없고 이 오데사의 계단은 엄청 많은 그 나중에 감독들이 오마주를 해요. 그러니까 뭐 스릴 서스펜스 영화라든지 뭐 첩보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 아마 007에서도 한번 썼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그 샘 파킨파 감독이라는 사람이 프렌치 커넥션이라는 그 영화를 찍는데 그 막 콘트라스트 대비 그러니까 막 그 억압하는 자는 계단 위에 있고 그 눌리는 자는 계단 밑에 있고 막 이런 그런 그
그 커트의 그런 어떤 그 우리로 치면은 그 에디팅 기법인데 그런 어떤 몽타주가 이미 이 당시에 나오고 후에 많은 감독들이 이거를 이제 오마주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1925년도에 나온 그 전함 포테킨을 제가 한 첩도 잠깐 보여드리고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가 영화가 굉장히 발전했었습니다. 보면은 그 우리가 얼마 전 디지털 시대 이전에 필름 시대 때 저희들이 카메라나 조명 기구는 다 독일 거예요. 이태리 거 조금 있고 이태리는 뭐 그냥 그 뭐 스탠드 정도만 있고 카메라 아리도 독일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편집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소품에 대한 부분이 다 독일 것들인데. 독일이 왜 영화 산업이 이제 쇠퇴를 하냐면 히틀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저기 선전상이 너무 히틀러에 대한 홍보 영화를 막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히틀러 세대가 몰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은 감정이 있지 않아가지고 영화 산업이 이제 독일이 이제 몰락을 하면서 영화 쪽에서 이제 완전히 근데 가끔 이제 뭐 독일 영화들 보면 좋은 영화들이 많긴 한데 메인스트림이 아닌 사실은 어찌 보면 좀 게벨스라는 사람 때문에 독일 영화가 몰락했다라고 얘기해서 마음이 아니죠. 이런 좀 그런 안쓰러운 느낌이 있어요. 가서 독일 가서 이렇게 촬영 같은 거 해보면 정말 애들 일도 잘하고 부지런하고 그다음에 뭐 컬러 커렉션 같은 것도 해보면 참 잘하던데 그런 어떤 그 안 좋은 그 히틀러에 대한 그런 기억 때문에 독일 영화는 보면 카메라가 계속 이렇게 따라서 무빙을 하잖아요. 이런 기법들, 이런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콘트라스트. 그다음에 어린애는 그런 어떤 표류하는 우리의 그런 어떤 성인을 하면, 그다음에 총든 군인들은 어떤 권력자에 대한 콘트라스트. 이런 것들 이 영화에서 계속 작가 정신을 가지고 주제를 하는 거예요. 이 에이젠슈타인이. 우리를 대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아마 영화과 학생들은 뭐 이거를 먹고 강의를 드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몽타주라는 기법을 러시아에서 시작했고 이 사람이 영화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무성 영화의 한계가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이제 커머셜 할 때 음악이 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오디오가 반인데 그런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그 스펙타클한 거에 대한 부분을 받쳐주지 못하니까 이제 슬쩍 이제 여기서 이제 유성 영화 시대로 이제 돌입을 하게 되는 거죠. 불과 2년 후에 이제 저기 그 유성 영화가 나오기 시작해요. 25년도에 사실은 이 영화가 나오고 미국에서 27년도에 이제 무성 영화가 나오면서 또 영화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거죠. 사실은 20년 동안 그 얘네들이 그 뭐랄까 그 황금기를 미국 애들이 맞으면서도 사실은 그 뭐 20년 동안 보면 좀 지루해지잖아요. 새로운 뭐 기법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성 영화가 그런 어떤 시발점을 또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미국 영화가 다시 한번 그 메이저 영화사로 가는 그런 어떤 그 계기가 또 이루어져요.
그래서 얘기를 뭐 여담을 계속 드리면은 이때 그 무성 영화를 만든 회사가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저기 GE 같은 회사는 에디슨이 만든 회사라고 마음이 아니죠. 이게 정말 그 유명한, 사실 이것도 굉장히 긴데 내가 중간에 다 자른 거예요 지금. 설명도 없고 말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그 감독 작가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억압, 그다음에 억압에 정말 희생되는 우리 서민의 그런 어떤 표류하는 약함, 거기 이제 어린애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장면은 정말 너무너무 유명한 장면이에요. 근데 이 영화가 나기 위해서 감독만 있었던 거예요. 여기 촬영기사, 그다음에 조명하는 사람, 그다음에 여기 연기자들은 그냥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산업 영화로 가는 기본 근간의 어떤 뭐랄까요, 포텐셜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게 사실은 영화 산업이 커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 장면은 너무너무 유명한 장면이라 여기서 보신 것처럼 그 반복에 대한 그런 몽타주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군인에 대한 그런 억압을 뭐 예를 들면은 힘 있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린애가 정말 우리 서민의 어떤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류하는 우리들의 그런 어떤 미약함, 이런 콘트라스트, 그 다음에 칼 가진 사람의 힘, 권력, 그 다음에 미약한 어린애와 그 다음에 엄마, 막 이런 식으로 그 흑과 백,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총칼 가진 사람들은 그림자로 막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그 계단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계단 아래쪽에 일단 하얀 옷을 입은 그런 어떤 그 부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큰 콘트라스트에 대한 몽타주를 이 에이젠슈타인이 이제 마련하는 전개가 돼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막 스펙타클하고, 이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막 항모도 나오고 막 그냥 대포가 막 돌아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막 모이고, 오데사 시민들하고 그 다음에 그 함정에 있는 해병들하고 같이 막 화합해가지고 막 반란을 일으키고 막 이런 스펙타클한 장면들이 있는데,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오디오가 없으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막 더 스펙타클한 느낌이 이제 안 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 해결책으로 이제 미국의 워너브라더스에서 사실은 비스타솔 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유성 영화로 넘어가는 이제 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27년에 재즈 싱거라는 이제 영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최초의 유성 영화예요. 스토리는 뭐냐 하면은, 여기는 이제 감독보다는 사실은 그 사운드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무성 영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이 되는데, 사실은 그 전체적인 그 줄거리가 한 88분 정도 되는데 다 이 저기 사운드가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이 스토리가 뭐냐면, 그 유태인 그 성가대를 하는 어떤 꼬마 아이가 그 뉴욕에 그 가가지고 그 재즈 싱어로 성공은 하지만 나중에 그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그런 어떤 사업을 이어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줄거리의 내용인데, 이 재즈 싱어의 이 사람이 노래 부르는 부분만 사실 립싱크가 돼가지고 유성이에요. 근데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그 저기 뭐야
따로 오디오도 따로 녹음을 하고 필름도 따로 찍지만 이 시대 때는 필름 안에 저기 녹음도 되고 현상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립싱크를 그렇게 맞췄거든요. 우리는 지금 립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작업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감광도 되고 사운드도 녹음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기본적으로 노래하는 뮤지컬의 영화이기 때문에 뭐 그 노래하는 부분만 립싱크가 돼서 이제 따로 이제 그 음악이 이제 들어가고 가수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뭐 영상도 훌륭해요. 그리고 사운드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927년도에 만들어진 재즈 싱어를 잠깐 보면서 제가 스토리와 그런 상황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냥 한 챕터만 따로 사운드가 나올 텐데. Goodbye. Don't cry. The little choo-choo train that takes me away from you. You don't know just how sad it makes me. Kiss me pretty and then, ow, ow, do it over again. Watch for the mail. I never fail. If you don't get a letter, then you know I'm in jail. Hey, hey, don't cry, Tootsie, don't cry. 여기 있는 분들은 좀 Kiss 아시겠다. me, Tootsie, goodbye. 이거 잘 되는데. 너무 색다르다. Get hot. Goodbye, Tootsie, goodbye. Ah. Goodbye, Tootsie, don't cry. The little choo-choo train that takes me away from you. You don't know just how sad it makes me. Kiss me, Tootsie, and then, hey, hey, do it over again. Watch for the mail, I'll never fail. You don't get a letter, then you know I'm in jail. Da, da, da. Don't cry, Tootsie, don't cry. Ah. Goodbye, Tootsie, goodbye. 보시면 알겠지만 1927년도에 이제 최초로 이제 이렇게 그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사람들이 막 정말 그 이 영화를 보고 뭐 찬사와 놀라움과 정말 어찌 보면 신기술이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뭐 기술 혁신인 거죠. 그래서 워너브로더스사는 이 영화 한 편으로 정말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회사고 메이저 회사로 등극을 하게 돼요. 이 비스타솔 시스템 이 하나를 개발한 거 하나 갖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게 젊은 세대들이 뭐 하나 시스템을 하나 만들면
뭐 사실은 뭐 유튜브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창의적인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앞으로 100년의 한국을 정말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그 영화가 지금 뭐 한 120년 정도 됐지만 그런 어떤 영화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장르들을 지금 쭉 설명을 했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이 영화의 기법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커머셜을 하고 뭐 마케팅 활동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잠깐 그 얘기를 좀 중간에 좀 잠깐 끊고, 그러면 1925년도, 27년도 그런 어떤 그 영화들이 나왔을 때 그럼 우리 한국은 어땠을까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그 최초의 영화가 아리랑 아니에요. 나은규 감독의 아리랑인데 그게 1926년도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참 이렇게 포텐셜이 있다고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 근데 아쉽게도 그 아리랑은 지금 그 필름은 없죠. 필름도 없고 아마 시나리오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구전으로 들은 얘기인데 그 내용조차도 보면 확실히 그 영화라는 게 그 당시에 전체적인 주류가 뭐 그 작가 정신, 그다음에 뭐 한거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 작가 정신의 어떤 그런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그 나온규의 아리랑의 그런 어떤 주된 내용은 3.1 운동을 하다가 고문을 당해서 약간 정신이 나간 그 준홍가 하는 그 청년이 또 그 콘트라스트 되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사실은 그 일본한테 좀 이렇게 그 뭐 도움을 주고 약간 친일파 같은 그런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죽이고 순수한테 끌려가면서 아리랑을 부른다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사실은 좀 슬픈 내용이죠. 근데 1926년도에 사실 우리도 그런 어떤 흑백 영화를 만들었고,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늦었다고 할 수 없죠, 영상에는. 그러니까 지금 한류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사실 저런 어떤 근간의 그 한국의 어떤 그런 어떤 포텐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그 기운들이 있어서 지금의 한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커머셜 감독으로서 오늘 뭐 이렇게 짧게 정말 이렇게 앞뒤가 서로 좀 이렇게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영상이 어떻게 시작했고 영화가 어떻게 시작을 했고, 우리는 그 이걸 보면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펼쳐갈까 하는 것들에 대한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어쨌든 과거 없이는 현재도 미래도 없는 거니까, 어쨌든 그 영화의 과거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어떤 그 하루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오늘 그 영화의 어떤 그 탄생과 시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쨌든 커머셜 감독으로서 그 커머셜에 대한 얘기를 좀 조금 하는데, 어쨌든 뭐 그 전방위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만들었던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커머셜에 대한 얘기, 그런 부분 좀 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뵙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